오슨 웰스가 우주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방송한 적이 있잖아요. 라디오 드라마를 너무 실감나게 실제처럼 뉴스처럼 방송을 한 거죠. 엄청난 패닉이 있었다. 난리가 났었다. 사실은 과학계의 가장 유명한 루머가 뭔지 아세요? 인류는 달에 착륙했습니까? 인류가 갔겠어요. 우리 처음으로 외출했잖아요. 맞습니다. 맨날 스튜디오에서만 네. 녹화하다가 셋이서 완전체로 라디오스타 녹화를 했어요. 야 오랜만에 레거시 미디어 출연. 오랜만에 레거시. 레거시 또 듣는구나. 네, 레거시도 점령하러 갔습니다, 정말 저희가. 네. 오히려 궤도가 레거시를 남겼어요. 아마도 역시 많이 잘렸고요. 역시 많이 예, 잘렸다고요? 정말 제가 했던 좋은 이야기들, 핵심 알맹이들, 귀한 것들은 다 잘렸습니다. 대박이다. 방송 나간 거 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왜냐면 잘릴 어제 걸 알고 녹화를 있기 때문에. 했는데 잘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원래 진짜는 여기서 들으면 돼요 어차피. 아니 저는 진짜 이렇게 딱 셋이 오붓하게 앉으니까 네. 너무 마음이 편한 게 너무 신나더라고요. 거기서 약간 외부 공격이 막 들어오는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사이좋은 꼴을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맞아요. 덕담을 나누고 막 미담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덕담을 할 때마다 표정이 싸해지면서 구라야님. 아, 그런데 말이야. 인상을 딱 쓰시니까 왜 이렇게 덕담을 하는 거야? 저는 사실 두 분하고 나가서 기대도 많이 하고 근데 갔는데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한다는 걸 제가 새삼 느꼈고요. 네? 저 말 거의 안 했는데요? 아니요 말이 너무 정확하고 저도 어차피 다 편집이에요. 제가 네 번째 나간 거니까 그 전에 세 번 나갔을 때는 라디오스타 녹화가 딱 끝나면 그 누구하고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하인드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나갔다 온 거 봤거든요, 제가. 나갔다 오신 걸 봤는데 이제 궤도 말 많다고 제가 없는데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언제 나갔을 때요? 장도연 씨랑 이거 했을 때 그래. 저 이거 라플 위클리 하기 전이에요. 아니야, 너 후회해요, 후회. 콘텐츠 추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궤도님이랑 같이 3MC로 근데 정말 말씀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얘 얘기했다고요? 와 지금 사실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도 사실 맞아. 저희끼리 막 사담을 나누면서도 내가 언제 그랬지? 기억 안 나는데 막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단어를 들으면 혹하게 되는 것 같아요. 루머, 소문, 사실보다도 더 빨리 퍼지고 또 진실보다도 더 오래 기억에 각인되는 것 그것이 루머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네. 그런 가십거리, 루머 이런 거에 혹할까요?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루머 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딱 먼저 들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게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기만 하다면 네. 인간의 긴 진화 역사에서 아마 루머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활용이 되지 않았겠죠. 일단 재밌잖아요. 엔터테인먼트적인 효과가 일단 있죠. 이야기거리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네, 그거 자체가 우리가 얘기할 때 루머를 얘기하면 제일 재밌잖아요. 그쵸, 그쵸. 네, 루머에서 핵심은 우리 둘이 같이 아는 누군가에 관한 얘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 사람이 공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 둘만이 아는 친근한 어떤 지인이든 간에.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지식을, 정보를 얻잖아요. 루머 중에서도 약간 긍정적인 루머가 있고 부정적인 루머가 있는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루머를 훨씬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누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더라. 그러면 끄덕끄덕하지만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아, 되죠. 그쵸, 그쵸. 그게 바로 우리 라스 출연이에요. 네. 우리 셋이 친하다라고 하면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사실이지만. 예.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런 그 정보에 훨씬 더 재미를 느끼냐라고 한다면 예전에 설명드렸던 부정 편향 때문인데 네. 단순히 좋은 정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을 잘못 내가 판단하게 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곰에 관한 정보라거나 위험한 강물에 대한 정보라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의 규범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같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면서 누군가를 맹 비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머 네. 속에서. 거기 속에는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기친 거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루머를 나누게 된다면 사기를 치는 인간은 나쁜 인간이다라는 도덕적인 규범을 공동체 규범 속에서 대화 속에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많은 거짓들과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새로운 거를 알 수 있어서 배울 수 있어서 혹한다라는 말씀에 저 진짜 동의했는데 이게 다 아는 사실이고 공공연하게 공개된 사실이면 오히려 그렇게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건데 그렇죠. 약간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할 때
이거 뭔가 내가 특급 정보, 그래요. 인사이더의 정보를 얻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죠. 그쵸. 예. 희소한 정보를 듣는 그럼요. 것 같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우리 둘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너 절대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을 때 화자 입장에서는 우월감이 일단 충족이 돼요. 아. 왜냐하면 너는 모르고 내가 아는데 그걸 너한테 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나는 정보에 우위가 있으니까 우월감이 있죠. 네. 두 번째는 너한테만 알려줄 정도로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려주는 내용 루머 자체가 별게 아니라 할지라도 네. 그런 앞에 자락을 깔아놓으면 일단 우리 둘 사이의 유대 관계가 엄청나게 강화되겠죠. 네. 그리고 감정을 공유하겠죠.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고 말했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해도 야 너 그때 나한테 너만 알고 있어라고 말했는데 말이야 라고 따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너만 알고 있어라고 말한다는 건 특별하게 생각해서 나한테 알려줬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틀리면 묵인하게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루머를 퍼뜨리기 가장 좋은 곳이 화장실입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한 공급자가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처가 명확한 정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얘가 거짓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내가 화장실에서 있는데 밖에 누군가가 비밀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안 엿듣게 해서. 되는 이걸 상황에서. 엿듣는 정보는 이 정보가 거짓이라고 아예 상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기 되게 좋은 공간이 화장실이라고 해요. 일부러 안에 누군가 있으면 바깥에서 일부러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거예요. 영화에도 그런 장면 많아요. 네. 저는 오히려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나와서 화장실을 가면 사람들이 막 생생한 영화 후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아, 막 좋았으면 좋았다, 맞아요. 나빴으면 나빴다. 그래서 그럴 때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를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영화인들은 영화에 관한 입소문이 두 군데서 퍼진다 그래요.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원래 정말 그렇구나. 커요.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네. 안 봤는데 스포가 난무합니다. 아 그래요? 예. 트라이브 앱 들어가셔서 라이브 플러스 TV 구독하고 계시다는 것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프리미엄 영화 상영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이 루머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뇌를 굉장히 공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사리 분별이 올바르고 네.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따지는 일종의 판사 역할을 한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의 뇌는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에 가깝습니다. 아 네. 재밌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예를 들어 그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나의 어떤 성향이나 정치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대립될 때 이때 우리의 뇌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나의 정책성과 반대되는 팩트는 거부하고요. 오히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를 이것이 진실인 양 받아들이게 되죠. 네, 어쩌면 루머를 받아들이는 게 뇌 입장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활동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루머가 있는데 가짜 루머, 아무 근거가 없는 루머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어떤 예를 들어서 전국에 화장지가 동나고 있다는 루머, 뭐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앞으로 화장지를 구하기 어려울 거다. 겁이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그걸 사재기하겠죠. 근데 그걸 이성적인 판단하고 루머를 전혀 안 믿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소리야. 이거 전혀 근거가 없고 전 세계 어떻게 제지 산업을 받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사러 가요. 근데 이 루머 자체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정말 화장지를 동나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 화장지가 필요했을 때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간 이상한 얘기지만 가짜 루머, 거짓에 근거한 루머가 광범하게 퍼질 때는 루머에 편승하는 사람이 더 이익을 보기가 쉬운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기 실현적인 속성 같은 게 있어서 그런 효용도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지만. 일단은 매체 자체가 발달을 했고 옛날에는 기껏해야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거였는데 인쇄에 나오고 나서 이제 인터넷으로 그리고 SNS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재가공되고 확산되잖아요. 일단 루머 자체가 일단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죠. 사실로 드러나는 루머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네,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니까 발명가가 그걸 발명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이게 반대이기도 하거든요. 발명이 필요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전에는 이제 세탁기 같은 것을 쓰게 되면 가사노동에서 해방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가사노동 시간을 따져보면 이전하고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탁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빨래를 일주일에 한 번 했고 보름에 한 번 했거든요. 네. 근데 세탁기가 생겨서 빨래가 쉬워지니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빤단 말이에요. 그 남는 시간에는 뭐 걸레질 한 번 더 한다거나 무슨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그 발명을 한 무엇이 있게 되면 새로운 미디어나 매체가 생기게 되면 그게 어떤 현상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루머가 있을 때 루머가 요즘 세상에선 잘 번지는 세상이라서 루머가 옛날보다 훨씬 더 빨리 번져 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매체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온라인 같은 게 생겨나면 루머를 평상시에 말할 필요가 없는데 루머를 그렇죠. 말하게 돼요. 그럴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도 서로가 이제 어느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죠. 사실 그래서 진실보다 루머가 더 쉽고 재미있고 자극적이라서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돈룩업이 있었는데요. 돈룩업. 예, 돈룩업은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돈룩업에 조금 약간 어머니격의 작품이 있습니다. 네, 돈룩업? 2006년에 개봉한 이디오 크러쉬라는 작품. 네, 알아요. 네, 보셨나요? 너무 재밌어요. 예,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룩업보다 더 갑니다, 이건. 그러니까 돈룩업은 그렇죠. 어떤 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그들의 어떤 가치관, 성향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 정보를 몰아내서 실제 팩트를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눈 가리고 앙하는 식의 이야기가 벌어지잖아요. 이 이디오 크러쉬는 거의 반지성주의까지 가요. 네, 그래서 이게 군에서 주인공을 냉동인간 프로젝트에 투입을 합니다. 한 1년 정도를 냉동시켰다가 다시 깨어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필요할 때 이제 예. 전사로 쓰려고. 장교가 매춘 혐의로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누구도 이걸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일종의 어떤 사고로 깨어나게 되죠. 500년 후에 깨어나잖아요. 굉장히 오래. 근데 그 500년 후에 완전히 지구가 바뀌어서 말도 안 되는 거의 쓰레기장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 IQ가 높은 사람들은 점점 아이를 낳는데 신중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IQ가 낮은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505년이 되니까 인간의 평균 IQ가 60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반지성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결국 이제 감옥에 갑니다. 왜 감옥에 가냐면 바코드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게 없으니까. 네, 원래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바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이제 IQ 테스트를 하는데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의 수치가 나와요. 그래갖고 너무 똑똑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해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장관이 되는데 아무튼 거기 대통령이 약간 레슬러 같은 분에다가 레슬러이자 포르노 배우이자 네.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분인데 상의 탈의하고 예.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랩하고 노래하면서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 엔터테이너가 된 정치인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래서 이게 나라가 완전히 경제가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뭔지 봤더니 농작물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1차 산업이 무너진 거예요. 보니까 그 식물들한테 이온 음료를 줍니다. 이 꼴을 보고서 이제 주인공이 기본적으로 식물은 물이 있어야 자란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비웃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천재가 한 명 있고 바보가 99명이 있으면 바보가 진실이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쩌면 루머의 더 무서운 점은 지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99명 쪽에 천재가 서게 되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우리는 진실이라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루머가 어떻게 퍼져도 뭐 하나를 증거를 딱 보여주는 게 가끔씩 그런 오해나 맞아요.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그 새싹이 피어나는 장면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요즘 또 느끼는 게 거꾸로 아무리 이게 진실이어도 네.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더라도 그게 사진으로 비주얼로 남질 않으면 그게 진실이 아닌 세상이 된 거예요. 진실도 거짓으로 가릴 수 있죠. 네, 뭐 약간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네. 그 경도를 기다리며 경도를 기다리며. 라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남자 주인공은 기자고 여자 주인공은 이미 결혼을 했다가 결혼을 한 남편이 바람을 피는 바람에 근데 이제 유력한 재계 인사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 주인공 남자가 그 사람의 그 불륜 기사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아내가 이 기자하고는 대학 동창이자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기사 때문에 이제 만나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둘이 카페 같은 데서 그러니까 예전에 연인이었던 이 남녀가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을 누가 멀리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진이 기사에 나오는 바람에 둘이 무슨 관계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거를 또 덮기 위해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진을 하나를 찍어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원래부터 여러 명이서 알던 사이였고 친했던 사이였다라고 그거를 이제 다시 여론을 바꾸려고. 근데 제가 이 드라마의 내용을 다 얘기는 안 하고 요 일부만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에는 정말 비주얼로 말하고 모든 거를 영상이나 짤로 말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비주얼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진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머도 영상이나 사진으로, 네. 진실도 영상이나 사진으로 공개를 해야 이제 모두가 수긍하는. 근데 이제 이 진실조차도 이제 어떤 조작된 영상,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AI 시대에 이제는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제는 개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이것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보고 과학적 사고를 해서 사리분별하는 수밖에 없다. 이걸 잘하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나오는 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걸 훈련하시다 보면 과학적 사고를 하게 돼요. 사실은 개인이 그것을 어디까지 분별해낼 수 있는가 특히 이제 AI로 조작된 사진들의 사실 지금도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안 돼요. 그럼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고전적인 사례가 있어요. 유명하게 바로 그 시민케인을 만들었던 오슨 웰스가 우주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방송한 적이 있잖아요. 라디오로. 라디오 드라마를 너무 실감나게 실제처럼 뉴스처럼 방송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패닉이 있었다 이런 굉장히 난리가 났었다 그쵸, 이런 그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후대의 연구를 보면 사실은 그 당시는 신문이 구매체고 신문이 레거시죠.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새 매체가 라디오야. 이런 상황에서 신문이 일부러 패닉이 있었다는 것을 대서특필 보도해서 말하자면 라디오를 견제했다는 거예요. 뉴 미디어를 견제했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패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놀라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뭐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안 속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안 속은 사람들은 왜 안 속았을까? 두 가지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재적 접근을 해서 안 속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재적 접근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지금 화성인들이 침공해서 지구가 축대밭이 났다라는 게 이게 사실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라디오가 아예 나오질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끊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분위기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아내는 거죠. 혹은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봐. 저거 매주 나오는 오슨 웰스 목소리 아니야?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런 그쵸. 식으로 내재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알아내는 능력. 외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너무 솔깃해. 그럼 이게 거짓인지 사실인지 알기 위해서 채널을 돌려보는 거죠. 다이얼을. 그러니까 다른 방송을 들으니까 다른 방송은 다 너무 편하네. 이렇게 돼 있으면 아니 그럼 외계인이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했는데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이 아니겠네. 어떤 사람은 경찰서로 전화해요. 지금 이런 혼란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외재적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재적 판단 혹은 내재적 판단을 통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책에서 보고 굉장히 인상적인 건데 애매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나 너무 무슨 말인지. 인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뇌는 진공이라는 것을 못 참는 그런 성향이 있고 모르는 것보다는 나쁜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한쪽 편을 빨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너무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나든 공동체든 나라 전체든 이 상황에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화끈하게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틀릴 확률이 높지만 나는 지금 애매함을 너무 못 견디는 인간적인 속성 때문에 이걸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 루머를.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원래 애매하거든요. 중요한 문제는. 원래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함, 모호함이라는 어떤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 판단을 좀 보류해야죠. 네, 맞아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뭐 소셜 미디어로 워낙 소문이 정말 자잘한 소문까지도 빨리 확산되는 시대니까 처음 뭐 SNS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있죠. 바로 페이스북에 뭐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이야기를 다룬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인데 벌써 이 영화만 해도 나온 지가 꽤 됐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보면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큰 미디어가 될 줄 모르고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그냥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화가 나가지고 나를 차버린 그 에리카라는 여자친구 사진 막 올려놓고 품평하는 자기 학교 여학생들 사진 무단으로 해킹에다가 얼굴 1대1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예쁘냐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드는 거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된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원래는 이 마크 저커버그가 같이 창업하게 된 왈도라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시한 어떤 형제도 있었고, 또 그 넵스터를 창업했던 숀이라는 남자도 있었고,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거대한 돈을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소송에 휘말리면서 친구도 자기 공동 그 CEO에서 이름 빠졌다고 나 소송하고, 그 형제도 아이디어 도용했다고 소송하고, 본인만 솔로로 그냥 CEO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이고, 우리의 이 연결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준 사람인데, 정작 마지막에 되게 쓸쓸하게 앉아가지고 자기가 만든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에서 전 여자친구 에리카한테 친구 신청하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이의 간격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툴을 만들어준 사람임에도 되게 외롭게 혼자 남겨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되죠. 근데 소셜 네트워크 워낙 우리가 다 쓰고 있는 도구다 보니까, 또 아는 사람 이야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도 있고, 그렇죠. 또 배우들이 되게 쟁쟁하잖아요. 네. 마크 저커버그는 제시 아이젠버그가 연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 그 숀이라고 투자자로 나타난 사람이 저기 나왔잖아요. 네. 원래 저스틴은 팀벌레이크잖아요. 저스틴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연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상도 그때 각색상도 타고 그랬었죠, 아카데미에서. 소셜 네트워크의 스토리라인은 사실은 대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의 제국을, 자기만의 제국을 이루어내는 거대한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변을 모두 다 잃어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그러네요. 사실 뭐 우리의 삶, 뭐 SNS랑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밀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 일단 들으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 댓글 부대. 너무 재밌게 봤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실력 있는 사회부 기자가 등장을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대기업 비리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고, 근데 이제 이게 오버라는 역풍을 맞고 이제 오히려 타격을 입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리에 빠진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팀 알랩이라는 네. 그 팀의 이 멤버가 접근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이야기, 자전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제 차근차근 열리게 되는데, 사실 영화 제목이 댓글 부대입니다. 그러면 정말 진짜 대다수의 어떤 부대가 등장을 해가지고 뭐 이 인터넷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 몇 명 안 되죠. 네, 오직 소수의 3인의 말도 안 되는 정말 소수의 인력이 이 온라인 세상을 마치 부대가 점령하듯이 그 소셜미디어에 적용되는 수많은 이론 중에서 다수결의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실제 소수의 의견임에도 대다수의 관찰자는 그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는 현상, 이걸 이제 다수결의 환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을 속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 세상에서는 핵심,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헤비 유저, 그 다음에 베스트 게시물 몇 개만 장악을 하면 이제 여론이 끝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에서 루머가 훨씬 더 잘 퍼지고 훨씬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적 무관심이라는 개념인데, 근대 이후에 서로 똑같은 시공간에 모르는 타인하고 섞이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네. 다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인간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너무 불편하니까 무관심을 가장하자라고 서로 묵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전철을 탔는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으면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 서로 눈이 마주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 묵계를 깨고 앞에 있는 사람을 뚫어져라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죠. 이게 위협이죠, 위협. 예전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이 그게 오히려 호감의 표시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시민적인 무관심이라는 게 다들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19세기 한 중반쯤에 철도가 영국에서 이제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전 세계로 퍼지게 되잖아요. 철도가 생겼을 때 처음으로 교통수단 안에서 책 읽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와, 이제 책이라는 것이 교양으로 사람들한테 퍼져서 보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는 마차를 탔잖아요. 근데 마차를 타면 마차 안에는 몇 명 안 타죠. 프라이빗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또 훨씬 더 멀리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사회성 나쁜 사람도 무조건 스몰 토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철도가 와서 모든 걸 바꾼 거예요. 일단 여행이 짧아졌어요. 그 다음에 타면 훨씬 더 많은 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를 탔는데 앞에 사람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문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중요해졌어. 그래서 책을 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을 읽고 싶어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책을 펴게 되었다라는 논리거든요. 대안을 찾은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핸드폰이겠죠. 휴대폰일 텐데. 근데 이게 이런 어떤 시민적 무관심이라는 게 온라인에서는 무참하게 깨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커뮤니티나 어디다 글을 올려요. 네. 한 번도 본 적 없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몇 살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댓글 달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침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적인 무관심이 깨지는 상황이 이제 온라인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처음 보는 사람하고 토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루머. 그 얘기 그 루머의 들었어요? 그 루머의 핵심은 우리 둘이 같이 알고 있는 더군다나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둘이 알려면 뭐 연예인, 유명인에 정치, 대한 공통 유명인, 관심사 이런 거죠. 대중 스타들에 관한 허다한 루머들이 있을 텐데 정말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죽었다 이런 혹은 정반대로 살아있다. 예를 들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금도 살아있다. 네. 사실 히틀러도 그런 견해가 있었었고 아직 살아있다. 네, 히틀러가 뭐 브라질에 살아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루머가 있었죠. 정반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했던 건 아마 폴 맥카트니가 아닌가. 비틀스가 인기의 전성기에 있을 때 폴 맥카트니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소문이 왜 그러는지 모르죠.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에비로드 앨범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횡단보도가 나와요. 런던에 있는 횡단보도에 4명이 걸어가는 유명한 그 4명 중에서 폴 맥카트니만 맨발이에요. 그래서 그게 폴 맥카트니가 죽어서 이게 사실상 장내영녀를 표현한 것이다라는 루머의 강력한 증거거든요. 영혼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대중 스타들에 관한 소문들과 그것을 다 해결하기 위한 영화사의 중역에 고투를 그린 굉장히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헤일 시저라는 영화고요. 헤일 시저 하면 시저 만세라는 뜻일 테니까 이게 이제 극중에 등장하는 조지 클루니가 엄청난 할리우드 스타로 나오는데 극중극으로 나오는 그 성서극 사극 이름이 헤일 시저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영화에서는 이제 캡톨이라는 영화사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모델이 된 건 이제 실제 있는 MGM이에요. 1951년도의 무대인데 1951년도는 우리가 보통 고전 할리우드 시대, 1930년대부터 50년대를 고전 할리우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50년대는 이미 고전 할리우드 시대가 저물어가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어떤 작품을 만드냐면 예를 들면 장대한 수중 발레극 아니면 대하 서사 영화, 탭댄스 같은 걸 추는 영화들이라든지 서부 이런 걸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뻔하디 뻔한 장르 영화들을 만들어서 승부하려고 했던 그런 규모로 승부하던 시대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영화의 메인 스토리는 조지 클루니가 성서 사극에 나오는 최고의 스타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촬영 중간에서 중요한 장면을 찍어야 되는 납치가 되는 겁니다. 납치한 사람들은 심지어 시나리오 작가들이에요. 왜 납치해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들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인데 네. 어찌됐건 그게 납치하면서 벌어지는 한바탕의 사건 이걸 해결하려면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캐피톨 영화사의 중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조시 브롤린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이걸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데 수많은 스캔들이 생기고 수많은 루머가 생기고 하는데 그걸 자기가 막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지 하락을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극화한 거예요. 있었던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 스칼렛 조앤슨이 극중에서 유부남인 또 다른 영화인 감독과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돼요. 근데 이게 스캔들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축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우와. 고아원으로 보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다시 재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친아인데, 친딸인데, 그쵸. 입양을 해서 아이는 것처럼 해서 스캔들을 모아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사건이거든요. 할리우드에 굉장히 유명한 여자 배우였던 로레타 영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로레타 영이 그 당시에 결혼한 기혼남이었던 클락 게이블하고 사귀거든요. 그 유명한. 네. 그래서 클락 게이블의 아이를 낳아요. 나이를 낳게 되는데 이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배우가 그것이 그렇게 됐다라면 완전히 매장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아원 기능을 겸하고 있는 병원에다가 자기의 딸을 보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를 키웠어요. 입양한 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자기 친딸이었던 거죠. 심지어는 성형수술을 해요. 딸을. 왜냐하면 귀가 너무 똑같다. 다르게 하려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럴 정도로 하다가 이게 정확하게 사실로 밝혀진 건 사후거든요. 로레타 영의 사후예요. 그러면은 평생 그 자식은 엄마를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안 거예요? 홍길동이 아니 엄마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엄마라고 불렀는데 내 진짜 생물학적 엄마인 거를 그렇죠. 나중에 알았잖아요. 양모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무 생모였던 슬프다. 거예요. 엄마 나
나한테 죽기 전에 말이라도 해주지. 근데 어쩌면 다행이다.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서. 아이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네, 다행이다 알게 싶을 것 같아요, 오히려. 딸이 먼저 아마 회고록을 썼을 거고 아. 나중에는 이제 로레타 형이 사후에 밝혀진 걸로 제가 알는데요. 이게 수십 년간 사실 감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영화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바빌론이라는 영화하고 비슷한 네, 그 영화 측면도 지금 저 있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비슷한 측면이 굉장히 그때 많아요. 약간 영화에 대한 러브레터 같은 영화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 영화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대중들 곁이고 영화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말하면서도 아주 신랄한 유머를 섞기도 하는 만든 사람이 코엔 형제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재미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헤일 씨죠. 여러분께 헤일 씨죠. 소개해드릴게요. 와, 근데 조지 클루니는 그런 탑스타 영화 배우 역할로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재밌는데 이번에 그 제이 켈리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조지 클루니가 코엔 형제에 나온 영화가 한 3편쯤 아마 3편이 더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 3편을 일컫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지 클루니가 나오는 멍청이 3부작이라고 말하거든요. 아, 코엔 형제는 꼭 조지 클루니를 바보 같은 역으로 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조지 클루니는 사실은 굉장히 지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가능한 거예요. 그쵸, 예.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께 쓰면 안 될 텐데 그렇죠. 이 배우와 이 감독 사이에서의 케미를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사실은 과학계의 가장 유명한 루머가 뭔지 아세요? 루머요? 가장 유명한 루머. 오래되고 이걸로 정말 오래됐죠.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궤도랑 아실 것 관련된 같아. 왠지 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뭘까요? 뭐 인류는 달에 착륙한 적이 없다. 달 착륙 가짜다. 정말 많은 과학계 루머가 있긴 있어요. 뭐 지구 공동설이라고 지구 안에 다른 인류가 살고 있다. 혹은 뭐 이제 뭐 달 인공 구조물설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 가장 유명한 루머는 달 착륙 조작설. 네. 그러니까 인류는 달에 간 적이 없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아폴로 11호 때 첫 달 착륙 성공을 했고요. 11호, 12호, 13호가 갔다가 착륙 못하고 생환을 하죠. 네. 그 다음에 14호, 15호, 16호, 17호까지. 그러니까 6번, 매번 2명씩 총 12명의 우주 비행사가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달 착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폴로 11호 외에는 정보가 거의 없고 찾아보질 않기 때문에 왜 안 가 한 번만 가고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도 이 달 착륙 조작설을 믿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인류는 달에 착륙했습니까? 인류가 갔겠어요. 안 이게 갔나 맞나 봐, 안 갔나 봐. 보다. 이게 맞나 내가 보다. 잘못한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영화가 나옵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네, 이런 영화가 나오는데 사실은 달 착륙과 관련된 팩트를 다룬 영화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사기꾼이 있어요. 대기업들만 골라 사기치는 전문 사기꾼 켈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정부 요원에게 스카웃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정말 큰 사기를 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나사에 합류를 하면서 시작되는 영화예요. 사실은 이제 사기꾼이라고 말하기 좀 좋게 말하면 이제 마케터죠, 마케터. 아니, 그러니까 홍보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로서 나사가 이제 고용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굉장히 회유를 잘하고 거짓인 상태에서 어떻게든 진실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 진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나사 항공우주국의 발사 책임자 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사가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발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실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돈이 이전에 많이 또 드니까. 계속 실패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켈리까지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이 콜이 반대를 합니다. 이 켈리가 기가 막히게 또 뭐 사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이 마케터로서도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하는데 심지어 스칼렛 조앤슨이야. 맞아. 끝났죠. 이미 끝이죠. 그래서 의원들 돈도 다 땡겨오잖아요. 다 땡겨오죠. 의원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다 분석해가지고 전부 이제 돈을 끌어오고 심지어 나사 우주 비행사들, 우주인들을 스타로 만들어서 대단한 성과를 내고 우주인들이 막 최초로 우주를 차고 갈 시계 이런 거를 다 가져와서 협찬을 받으니까 쉽게 마케팅의 말해 신이에요. 정말 유능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심지어 뭐 그 우주 비행사들을 닮은 사람, 약간 비슷한데 더 맞아. 보기 좋은 사람을 막 섭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이 미디어에 능숙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배우를 섭외해서 그냥 그 우주 비행사로 연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뭐 에너지 드링크로도 협찬 받기도 하고 막 하면서 나중에는 이걸 라이브 방송을 하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을 거다. 생중계 계획까지 하는데 그래서 나사가 다시 동력을 얻게 되고 제대로 준비를 해서 아폴로 11호를 발사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혹시나 실패하게 되면 너무 타격이 큰 거예요. 계획대로 가되 아예 성공을 가장한 가짜를 만들자. 이게 이제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음모론을 다룬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놓고 나사에서 했을 법
직한 일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나사는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없다고 주장을 할 거고. 근데 너무 그럴싸하게 음모론을 활용해서 거짓과 진실을 섞어버리니까 나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팩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나사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근데 나사가 장소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폴로 프로젝트 때 촬영됐던 실제 영상까지 다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적으로 도와준 거죠. 사실은 나사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다 이런 경우는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못 받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래비티. 왜요? 왜요? 이게 우주선의 파편 때문에 혹은 우주 물체의 파편 때문에 벌어지는 참사를 다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좀 조언을 줬었는데 이게 사실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쩌면 이게 너무 위험하다는 부정적인 걸 부각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중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움도 안 받은 영화를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기억하는 영화인데. 근데 이 Fly Me to the Moon 너무 재밌는 게 스탠리 큐브릭이 그 조작 영상을 촬영했다는 음모론이 계속 네, 있잖아요. 원래 있었죠. 그래서 아예 대사 중에 이거 촬영할 만한 감독을 모셔왔는데 CF 감독님인데 되게 와가지고 촬영장에서 좀 까탈스럽게 이것저것 요구를 해요. 맞아.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이 큐브릭 섭외할 걸. 이 멘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그리고 영화 안으로 끌어온 거죠. 연기 너무 감독이 잘해요. 스탠리 큐브릭을 라이벌 의식을 가져서 폄하하는 대사도 있어. 맞아요. 자기가 더 낫다고. 근데 이거 말고 또 루머 하나 있는데 되게 재밌는 루머 하나 있어요. 우주에 관련된 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거예요. 미국이 우주에서 사용하는 볼펜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무중력 볼펜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연필을 쓴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용을 했었는지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그냥, 심플하게 해답을 낸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 당시에 막대하게 들어간 예산이나 그 좀 바보 같은 행정부 뭐 이런 것들을 비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불필요한데 머리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자기 개발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아니군요. 거죠. 이것도 루머예요. 어떤 루머냐면은 거짓 루머. 실제로 우주에서 연필을 사용하는 게 불리한 측면이 많아요. 그래요? 볼펜이 네. 나아요? 네, 왜냐면은 그 연필은 흑연 가루가 나와요. 네. 미세 가루가 나오는 물체는 우주선에서 내부 장비에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오작동 같은. 네. 그래서 오. 연필 쓰지 않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도 특수한 색연필 비슷한 최대한 분말이 안 나오는 네, 걸 썼던 크레용 걸로 알고 같은 거?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 미국에서 네. 한 회사가 무중력 볼펜을 만들었고 이게 나사에서 이제 쓰였던 거죠. 러시아도 그 회사 제품을 씁니다. 수입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과학적으로 볼펜을 만든 거고 미국과 러시아가 둘 다 지금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를 미국을 약간 폄하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은 루머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중력 볼펜은 뭐예요? 우리가 볼펜 거꾸로 들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안에 있는 액체가 볼을 타고 내려오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중력이 없으면 이게 안 내려와요. 그거를 이제 기본 압력으로 밀어내는 거죠. 예전에 우리 공주와 왕자 주제로 다뤘을 때 제가 살짝 맛보기로 소개했던 콘텐츠가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큰 인기를 누린 브리저튼이라는 아유, 드라마 어머나. 시리즈였어요. 시즌 4가 공개가 됐어요. 야, 올해. 기대 많이 하시겠네요. 네, 저는 이 브리저튼이랑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바스를 혼자 여행했었다고. 아하. 맞아요, 그 맞아요. 가이드 투어를 할 때 이제 다 끝나고 시험을 내요. 제가 또 만점을 맞았죠. 근데 이 브리저튼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줄리아 퀸이 쓴 소설이 있는데 브리저튼 가문의 아이가 8명이에요. 각 권당이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각 권당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 1은 네 번째 자녀이자 맏딸인 첫째 딸 다프네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 시즌 2는 장남, 첫째 아들인 앤서니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 시즌 3에서는 셋째 아들, 그러니까 다프네의 오빠인 콜린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시즌 4에서는 둘째 아들 베네딕트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베네딕트는 원래는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약간 바람둥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드디어 베네딕트가 한눈에 반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반짝이는 은빛 마스크를 쓴 어떤 여인에게 수수께끼 같은 여인에게 반해서 마치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의 주인공을 찾듯이 그 여자가 누구였냐 막 찾으러 다니는데 근데 아는 사람이죠. 이 여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아는 사람 아니에요? 신분 때문에. 이 여자분은 사실은 홍민이구나. 하녀였던 거예요. 하녀요? 하녀 신분. 근데 사실 이 주인공,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한국계 호주 배우
주인공을 맡았어요. 그래요? 하예린 씨라고 배우 손숙님의 손녀딸이에요. 아, 그래요? 와, 신기하다. 이 제작진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네. 그 8권을 다 다루는 게 목표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앞으로 뭐 5, 6, 7, 8이 계속 나오겠죠? 잘 돼야지 나오겠네요, 그러면. 잘 돼야지 나오겠죠. 이 정도면 그리고 계속 나오지 재밌는 게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관성으로 볼 것 같은데? 이 브리저튼 시리즈의 또 특징은 음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기 있는 팝송들을 옛날 사극에다가. 1800년대 오케스트라 풍으로 커버를 해서 아. 뭐 우리가 아는 무슨 빌리 아일리시라든가 무슨 뭐 머룬 5라든가 이런 음악들이 막 OST로 나오는데 시즌 3에서는 BTS의 다이너마이트도 오케스트라 편곡을 해서 나오죠. 근데 사실 이런 브리저튼이 있기 전에 되게 또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죠. 가십걸. 유명하죠. 이거는 뭐 근데 현재가 독하잖아요. 배경이고 네. 그쵸, 그쵸. 이거는 이제 뉴욕 맨하탄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 상류층의 여고생들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커서 이제 대학도 가고 그러죠. 이 가십걸도 내러이터는 따로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유명한 크리스틴 벨.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바로 그 안나의 목소리로 항상 시작할 때 Hey, Upper East Siders, Upper East Side 여러분, Upper East Side. Here, you're Gossip Girl 이러면서 가십을 전하는 거죠. 최애의 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우 네.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난리예요, 난리. 네. 네, 굉장히 뭐 그냥 뭐 아이돌이 데뷔하는 건가 뭐 이런 아이돌 가수가 나오고 뭐 연예계가 나오고 뭐 이런 작품인데 근데 이제 연예계 빛과 그림자를 다루고 굉장한 심리 스릴러적인 측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습니다. 스릴러. 추리물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데 특히 연예 리얼리티 쇼 출연자가 이제 여기서 악마의 편집을 당하고 SNS에 루머가 퍼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연예계에서 유명인이 겪는 굉장히 어두운 부분을 좀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 실험을 한번 한 적 있습니다. UCLA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님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종의 어떤 루머를 통해서 거부감을 직면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이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느낄까? 셋이 이제 공놀이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만 공을 주고 받아요. 공을 안 줘. 안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셋이 하는 공놀이인데 혼자 남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뭔가 확실히 따돌린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네. 그때 우리의 뇌는 어디가 활성화되는가를 봤더니 전방 대상 피질이 활성화돼요. 네, 이 부분은 뭐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딘가를 맞고 고통을 느낄 때와 거의 동일한 상황이 뇌에선 펼쳐지는 거죠. 덤바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덤바의 수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렇게 허용 가능한 150명. 네, 관계 150명까지가 숫자입니다. 덤바의 수가 150이라는 얘기는 우리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의 어떤 상호작용이 150이다. 근데 수십만의 공격이 들어오면 일종의 디도스 공격이라 뇌의 처리에 못하죠. 부하가 걸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인류가 나를 혐오한다. 과잉 일반화가 시작이 되고 네. 그럼 이거를 끝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해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모든 디도스 공격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공격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이걸 명심하세요. 이게 정말 전 인류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는 디도스 또한 공격이다. 지나가리라. 예, 그래서 덤바의 수를 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루머가 이제 어떤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루머가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더 유명해지면 더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 게 우연과 상상이라는 옴니버스 영화가 있습니다. 단편 영화가 3편이 모인 거거든요. 네. 오늘 이제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가운데 토막 2부를 말하고 싶고요. 2부가 이제 40분 정도 분량이 되는데 문은 열어둔 채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왜 문은 열어둔 채로 딱 벌써 감이 오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이제 교수거든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한 학생이 무릎을 꿇고 교수 앞에 남학생인데 선생님한테 이제 뭔가 이렇게 읍소를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전혀 냉소적으로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중요한 직장에 붙었는데 어떤 학점이 너무 나빠서 낙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직장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제발 좀 점수를 올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죠. 이런 경우 실제 일어나죠.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칼같이 그것을 자르고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아이고. 너무 큰 소리가 나고 학생이 뭐 거의 우는 소리하고 이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문을 닫아주려고 그래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러다가 또 소문 나쁘게 나겠다. 그랬더니 교수가 문을 열어두는 것이 훨씬 더 그런 소문을 잠재우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는 뒤로 넘어가는데 이 학생이 이제 교수에 대해서 원한을 갖겠죠.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굉장히 뭐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런 여성이 있어요. 근데 여성은 더군다나 이제 결혼한 여성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가서 교수를 한번 유혹해서 그것을 녹음을 해서 이 사람을 보내버리자 라고 해서 큰 생각 안 하고 뭐 자기랑 또 어떻게 뭐 그런 쪽으로 친밀한 사람이니까 그 상대였던 그 여성이 더군다나 또 이제 그 교수의 강의를 듣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함정을 파고 녹음기를 들고 가게 되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교수가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강의 잘하는 그런 굉장히 엄격한 성실한 교수였는데 그 사이에 문학에 대한 꿈이 있어서 소설을 계속 썼는데 아쿠타가와상 수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의 어떤 신인 소설상, 신인 작가상. 네, 근데 그 상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상을 받으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죠. 이러니까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서 갔는데 그 교수가 상을 받은 그 소설이 굉장히 좀 야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찾아갔을 때는 이 여자가 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수님 강의도 너무 좋았는데 사실 소설 읽고 나서 너무 감명을 받았다. 제가 사실은 교수님 앞에서 이 대목이 너무 좋았는데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읽으시라고 어딘지 모르니까 했는데 그게 너무 야하기 이를 데 없는 거를 천연덕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서 읽는 거예요. 근데 교수는 문을 열어둬야 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을 닫고 갑자기 싶은데 문을 닫아야 닫을 돼. 수가 없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저기 앉아서 읽고 있는 그 얘기를 듣다가 교수가 슬금슬금 가서 앞자리에 앉아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앉으면 소리를 좀 죽일까 봐. 작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꼿꼿이 읽죠. 그쯤 되면 사실은 교수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유혹 같은데. 근데 교수가 굉장히 어떻게 침착하고도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게 돼요. 애초에 이 교수의 작품에 대해서 호감도 있었던 데다가 교수가 너무 또 그렇게 침착하게 대하니까 여자가 그 인품에 감복을 하게 됩니다. 마치 황진이와 무슨 서화담, 서경덕 얘기 같은 거예요. 유혹하러 갔다가 인품에 감아서 제자가 되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자가 사실은 내가 녹음을 하려고 했다. 녹음을 했다. 당신을 보내려고 했다. 그렇지만 뭐 인품에 감화가 돼서 이런 얘기를 딱 해요. 교수가 다 듣고 나니까 근데 당신이 아까 그 부분을 읽는데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굉장히 내가 이상하게 감명 같은 것을 받았다. 깊은 인상을 받았다. 혹시 어차피 녹음을 했다면 그 녹음한 테이프를 나한테 주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자가 굉장히 도발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면서 녹음 테이프를 그 약속을 지키면 주겠다라고 줘요. 어떤 녹음 제안이죠? 테이프를 주게 돼요.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그러면서 들었어요. 뒤에 가면은 이야기가 한 2번 정도의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로머의 처리를 할 때 어떤 인간이 벌일 수 있는 어떤 아주 사소한 실수? 그렇지만 대가는 너무 크다든지 이러면서 뒤에도 한 번 더 비틀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우연까지만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우리 상상하라는 거야. 이 영화 제목이 우연과 상상이잖아요. 사실은 소문이 학문의 영역이에요. 학문에서 사실은 굉장히 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 같은 데서 상호작용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이 분야에 이제 소문의 심리학이라는 고전이 있어요. 그걸 이제 고든 올포트라는 학자가 썼는데 거기에 보면 아예 공식이 나와요.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도가 세고 얼마나 넓게 퍼지는가 이퀄 한 다음에 했는데 그 곱셈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곱셈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이야기가 얼마나 주제가 중요한 주제인가 그 소문으로 다루고 있는 게 또 한 가지는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논제가 얼마나 모호한가 이 두 가지의 곱하기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소문의 강도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곱하기라는 건데 이게 더하기라고 친다면 주제가 중요하거나 그다음 이게 중요하면 이쪽이 뭐 50인데 이쪽이 0이라 하더라도 그냥 50은 남는 거잖아요. 근데 곱하기로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중요한 주제에 대한 소문이라 하더라도 그게 너무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거기에 논제에 대해서. 그러면 모호하지 않으면 아예 소문이 그죠, 정리가 되죠. 네,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모호함은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주제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모호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소문의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구나, 강점이구나, 자양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올포트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만화 그림을 한 컷짜리를 보여줘요. 그럼 이제 전철을 지하철을 타고 있는 7명인데
7명 중에 5명은 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 2명은 서가지고 뭔가 약간 격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만화예요. 그리고 말풍선은 없어요.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우리 옛날에 무슨 가족오락관 이런 데서 한 것처럼 한 줄로 쭉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한테만 그림을 보여줘요. 그 사람이 본 거를 잘 기억했다가 두 번째 사람한테 말로 설명해. 여기 말이야, 이 전철이 있는데 7명이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그걸 여러 단계 거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7명이, 5명이 앉았고 2명이 있고 뭐 전철 안에 있고 실형 위에 뭐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세부 사항이 점점 뒤로 갈수록 없어져요. 심플해지는 거네요. 네, 사람 얘기만 남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앉아있는 5명은 얘기가 안 나오고요. 서 있는 2명. 서 있는 2명, 액션하고 있는 2명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몇 번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 사람들은 아예 전철에 2명만 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빠지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대화하고 있을 때 그 만화 중에서 좀 더 격하게 말하는 사람이 백인이고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흑인이에요. 근데 격하게 말하는 사람이 왼손에 면도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백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면도칼을 두고 있는 게 백인이 아니라 흑인인 걸로 얘기가 바뀌어요. 진짜.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게. 칼을 들고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위협하는 사람은 흑인이다. 왜냐하면 내가 백인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문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형과 왜곡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험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 소문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그런 또 학계에서의 이론이죠. 저는 이렇게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 우리도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영화 다우트에서 나오는 그 대사가 참 좋잖아요. 다우트가 이제 계속 의심이 꼬리를 물고 퍼지면서 얼마나 의심이라는 게 확신보다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거기서 신부님이 한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 가서 베개들을 다 옥상에 갖고 올라가서 칼로 베개를 찔러라. 그래서 했냐? 그러니까 했다. 어떻게 되더냐? 를 물어보니까 베개 속에 있던 깃털들이 다 공중으로 날아갔다. 그러면 이제 가서 그 깃털들을 다 주워 모아와라. 했더니 그 깃털들이 바람에 다 흩날려서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게 바로 험담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기가 막혀도 주워오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깃털을 다? 그래도 한 번 뱉은 말은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단 말이 우리도 너무 있잖아요. 인상적인 말이죠. 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도 있고 말은 조심해야 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함부로 퍼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사실 우리 나풀 위클리도 소문난 맛집이잖아요. 그럼요. 네, 또 좋은 소문이 많이 나야 우리가 네. 또 소문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입소문. 여러분도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의 좋은 입소문에 힘입어서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컨텐츠와 여러 정보들은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즌6 론칭 기념 이벤트 아직 참여 안 하신 분은 트라이브 앱 들어가셔서 이벤트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프 플러스 TV를 구독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이런 이벤트 하고 있대 라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오늘 토크 재밌으셨다면 라이프 플러스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소문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이탈리아를 주제로 다루게 됐어요. 이탈리아에 너무 맞춰서 아까워요. 입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스페인 같은 거야. 너무 귀엽게 춤을 안 추셔서 돼가지고. 쇼츠감이었는데 모든 파스타면 그래요? 끝을 잡고 부러뜨리면 세 조각을 했는데요? 무조건 세 조각을. 해보세요. 또 누구야? 팔모 왜 이게 그러는 사자 아니야 사자? 왜 그러시는 거지? 이탈리아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탈리안 잡이거든요. 이탈리아에서 한탕 하는 영화잖아요. 동료의 배신을 당하는 거죠. 복수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머리를 써서 마지막에 범죄로 복수하는. 영화 속 두오모 중에 제일 유명한 걸 꼽으라면 피렌체의 두오모, 냉정과 열정 사이를 꼽을 수 그러게요. 있겠고 베로나와 시에나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네. 레터스 투 줄리엣. 마르게리타, 네. 나폴리? 나폴리. 나폴리. 다 돌았다고요?